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4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남아공 G20 정상회의가 다자주의 정신을 담은 선언문을 채택하고 막을 내렸습니다. 2028년 G20 의장국은 우리나라가 맡기로 했습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튀르키예를 방문해 방산과 원전 수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이 이번 주 안에 마무리됩니다. 선고는 내년 1월 중에 날 걸로 보이는데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된 주요 전직 국무위원 중 가장 빠른 선고인 만큼 다른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러시아에 유리한 종전 조건을 내세우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협상안 수용을 더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이 중재안에는 돈바스 지역을 사실상 러시아에 넘기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과 막판 고위급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제주의 낮 최고 기온이 20도까지 오르는 등 온화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고 이후부터는 크게 추워지겠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튀르키예로 향한 이재명 대통령 오늘 오후쯤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앞서 아랍에미리트, 프랑스, 독일과의 정상회담에서 방산 수출과 협력을 논의한 이 대통령은 튀르키예에서도 방산, 원전, 바이오 협력을 언급할 걸로 보입니다. 유선희 기자가 현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관계를 한 단계 높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와 대한민국의 관계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더 격상하고. 마크롱 대통령은 관심 분야를 직접 언급하면서 화답했습니다. Defense and security to artificial intelligence and quantum space, renewable energies and nuclear and so many issues on which 대통령실은 양국이 이 가운데 안보, 특히 방산 분야에서 상호 보완적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곳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독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 방산 강국인 독일의 역할을 평가하면서 우리 방산 기업들에 대한 독일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 아랍에미리트와 정상회담에서도 방산을 언급했고 국방, 방산, 인공지능, 원자력, 보건, 의료 등 양국 모두에게 경쟁력과 전략적 중요성이 큰 분야가 참으로 많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대통령도 큰 관심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فخامة الرئيس يمثل قطاع الدفاع أحد ركائز التعاون الاستراتيجي بين بلدينا ونؤكد التزامنا بتوسيع آفاقه. 오늘 밤 예정된 튀르키예와의 정상회담에서도 방산 협력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산, 원전, 바이오 등 분야에서 양국 관계의 협력을 심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튀르키예 대통령실도 지난 22일 성명을 내고 전략적 파트너인 한국과 에너지, 방산, 교통, 인프라 등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중국과 일본의 외교 갈등이 G20 국제 무대에까지 번졌습니다. 두 나라 정상은 회담조차 갖지 않았고 사이에는 냉랭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도쿄 정원석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 22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중국 리창 총리가 다른 나라 정상들과 대화를 나누며 악수합니다. 뒤늦게 합류한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 환하게 웃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가가 악수를 나누지만 리창 총리와는 마주하지 않았습니다. 日本は法の支配に基づく自由で開かれた国際秩序の維持強化、そして責任あるグローバルガバナンスの再構築に向け G20 メンバーと共に行動していきます。 TV 아사히 등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회의 뒤 열린 만찬 참석도 보류했습니다. 일본이 내년 1월 자국에서 개최하려던 한중일 정상회의도 중국은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중국은 국제사회를 향해서도 여론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푸총 유엔 주재 중국 대사가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다카이치 총리를 비판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서한에서 중국 측은 일본 지도자가 공식 석상에 선 전후 처음으로 대만 유사시와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를 연결지어 중국의 핵심 이익을 침해했고 일본은 잘못된 발언에 철회를 거부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는데 해당 서한은 모든 유엔 가입국에 발송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G20 회의 출국 하루 전 어떤 옷을 입어야 좋을지 고민했다는 다카이치 총리의 소셜미디어 글을 두곤 야당을 중심으로 비판도 나왔습니다. 도쿄에서 JTBC 정원석입니다. 이번 주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재판이 마무리되면서 내란 재판 중에 가장 빠르게 내년 1월이면 선고가 날 걸로 보입니다. 다른 내란 재판의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오늘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에는 여인형 전 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법원이 오는 26일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내란 관련 재판의 결심 공판을 진행합니다.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소집된 한 전 총리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 및 방조 등의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계엄 당일 CCTV 등을 근거로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에 동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한 전 총리에 대한 증인 신문과 수요일 검찰 구형, 최후 진술을 거쳐 내년 1월에 1심 선고를 내릴 걸로 보입니다. 재판이 시작된 지 4개월 반 만입니다.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된 주요 전직 국무위원 중 가장 빠른 선고인 만큼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에선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열립니다. 계엄 행동대장격인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 병력을 국회 등에 출동시키고 당시 여야 대표 등 주요 인물들에 대한 체포 및 구금을 지시했습니다. 그간 혐의를 부인해왔던 여 전 사령관은 최근 재판에서 돌이켜보면 크게 후회하고 있다는 등 참여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증언대에선 여 전 사령관의 발언은 윤 전 대통령 혐의에 대한 판단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걸로 보입니다. JTBC 하혜민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종전 협상안을 받으라고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리더십을 문제 삼으면서 미국에 고마워하지 않는다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러시아에 유리한 조건에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협상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강나윤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제대로 된 리더십이 없다며 또다시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지도부가 전쟁을 멈추려 하는 미국의 노력에 전혀 감사해야 하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젤렌스키는 앞서 트럼프의 한 차례 같은 내용의 공격을 받고는 하루에만 6번 감사 인사를 하기도 했고 Thank you so much, Mr. President. If I can, first of all, thank you for invitation and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efforts, personal efforts to stop killings and stop this war. Thank you. 이날도 SNS에 장문의 감사 입장을 다시 올렸습니다. 결국 트럼프의 이번 비판은 자신이 제시한 중재안을 받아들이도록 젤렌스키를 더욱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읽힙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오는 27일까지 협상안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했습니다.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쟁 장기화의 부담을 우크라이나에게 지우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지금까지 중재안에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제한과 돈바스 지역을 사실상 러시아에 넘기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미국과 스위스 제네바에서 막판 고위급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JTBC 강나윤입니다. 미국 재무장관이 관세 정책이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지적을 정면으로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심상치 않은 물가 흐름에 대법원에 의해 관세 정책이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관세 정책 성적표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최근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관세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Imported goods, the inflation has actually been flat. Inflation is up because of the service economy and services, so that has nothing to do with tariffs. 베센트 장관은 또 최근 일부 농산물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한 조치 역시 관세에 따른 물가 우려 때문이 아닌 중남미 국가들과 진행해온 무역 협상의 일부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Many of these goods
we're part of trade deals with countries that have been in the works for months. 실제 지난 9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3% 오른 수준으로 상승폭이 다소 완만해졌습니다. 다만 정부 셧다운으로 발표가 취소돼 10월과 11월 지표는 다음 달에 함께 공개될 예정입니다. 관세가 실제 물가에 어떤 영향을 남겼는지는 이 지표들이 공개된 뒤 더 뚜렷하게 평가될 전망입니다. 문제는 관세 정책의 합법성 자체가 이르면 올해 안으로 법원에서 판가름 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수 성향 대법관 상당수도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백악관 주변에서 패소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이 나온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해외 기업들의 관세 일부를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 이른바 플랜 B를 검토 중입니다.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한 대체 관세 조치나 품목 재분류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됩니다. 연말 물가 지표 공개에 대법원 판결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관세 정책의 실질적인 성적표를 받아들게 될 트럼프 행정부엔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올해 국내 박스오피스 1위에 일본 영화가 올랐습니다. 애니메이션 영화가 오른 것도 최초입니다. さあ始めようか宴の時間だ 22일을 기준으로 귀멸의 칼날은 현 시점 올해 국내에서 가장 많이 본 영화가 됐습니다. 기존 1위였던 한국 영화 좀비 딸의 563만 7천 명을 넘어선 겁니다. 지난 8월 개봉한 영화는 오늘까지 564만 7천여 명의 관객이 관람했습니다. 역대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서도 가장 높은 기록입니다. 올해 극장가엔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의 인기가 두드러졌는데요. 지난달엔 극장판 체인소맨 레제편, 극장판 주술회전, 회옥 옥절 등 박스오피스 10위권의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가 3편이나 올랐습니다. 화려한 작화와 액션은 물론 한정판 굿즈도 N차 관람을 불러냈습니다. 하지만 귀멸의 칼날이 1위 자리를 지키려면 다음 달 개봉하는 아바타, 불과 젤을 막아내야 합니다. 시리즈가 전부 1,000만 관객을 넘긴 만큼 이번에도 흥행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 영화는 개봉 작품 자체가 줄어들면서 올해 박스오피스에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1912년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당시 한 승객이 갖고 있던 시계가 경매에 등장했습니다. 178만 파운드, 약 34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1912년 4월 14일 영국 사우샘프턴에서 미국 뉴욕으로 향하던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혔습니다. 이 시도를 스트라우스는 아내에게 구명보트에 타라고 권했지만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지 않겠다면서 갑판 위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시도르의 시신과 함께 수습된 18K 금제 시계에는 이름의 머릿글자와 함께 생일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남편의 43번째, 43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선물로 추정되는데 시간은 타이타닉이 침몰한 2시 20분쯤 멈췄습니다. 아내인 아이다 스트라우스가 배 안에서 쓴 편지도 10만 파운드, 약 2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편지엔 화려한 객실에 기뻐하는 감정을 지인에게 전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BBC에 따르면 앤드류 알드리지 경매사는요, 타이타닉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준다면서 침몰 당시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의 증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제74회 미스 유니버스 선발대회가 열렸습니다. 전통 의상을 선보이는 무대에서 노르웨이가 화제의 중심에 올랐습니다. 120개 나라 대표들이 각 나라의 정체성과 문화를 의상으로 선보입니다. 잔다르크의 영감을 받은 프랑스, 석가모니의 깨달음을 표현한 인도부터 K-팝 데몬 헌터스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한국의 한복까지 각 나라를 상징하는 인물, 동물, 신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상들이 무대를 장식했습니다. 실론티에서 영감을 받은 스리랑카 대표 차주전자를 끌고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무대 의상 중에 가장 주목받은 건 연어를 입고 등장한 노르웨이였습니다. This salmon-inspired gown mirrors both the delegates' movements as a baton twirler and the essence of Norway's leading exporter. 소셜미디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요. 노르웨이 뉴스에까지 등장할 정도였는데요. 노르웨이 대표 레오노라 리스글림트 롤란드는 우리나라와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것 같아 기뻤다는 소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올해 미스 유니버스 멕시코에 돌아갔습니다.
권리당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1인 1표제 개정 추진을 놓고 민주당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당내에선 졸속 개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정청래 대표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관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7일 권리당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1인 1표제 당원당규 개정을 공식화했고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당원 투표를 진행해 86.8% 찬성을 확보했습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당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뜻이 당의 미래를 결정하고 있음을 몸소 느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정 대표의 속도전에 이현주 최고위원이 졸속으로 추진된 부분이라며 반발한 데 이어 친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도 정청래 지도부의 행보에 대한 당원들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논평을 내며 가세했습니다. 강득구 의원은 우리 당의 역사와 정체성, 가치를 훼손하는 우를 범하는 졸속 개혁이 될 수 있다고 썼고 윤종근 의원도 일반 유권자 대비 영남 지역 대표성이 너무 과소대표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정 대표는 헌법에서 보장한 평등선거 1인 1표제는 더 미룰 수 없는 당내 민주주의 과제라고 했습니다. 권리당원 지지세가 강한 정 대표의 연임을 위한 포석이란 해석도 나왔지만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갑툭튀가 아니고 본물처럼 터져나왔던 아래로부터의 요구였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은 당무위원회와 오는 28일 중앙위원회를 거쳐 당원당규 개정 작업을 마칩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전남 신안군 앞바다에서 무인도를 들이받은 여객선 사고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1등 항해사와 조타수를 구속했고 선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승선원 267명이 탄 여객선 퀸 제누비아 2호는 당초 무인도에서 1600m 떨어진 지점에서 우측으로 꺾었어야 했습니다. 무슨 이유에선지 그대로 직진하다 무인도를 들이받았습니다. 지난 19일 저녁 전남 신안군 족도에서 발생한 이 사고의 원인은 자동 항법 장치의 조종을 맡기고 휴대전화에 빠져있던 승무원들 태만이었습니다. 휴대전화로 뭐 보셨을까요? 1번 봤습니다. 1번 보고 왔습니다. 이러는 사이 60대 선장은 선장실에만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 뒤 승무원들에게 자신이 조타실에 있었다고 진술해달라고 회유를 시도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우리가 수사한 바로는 선장은 이 배의 선장으로 승선을 해서 한 번도 방에서 나오지 않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선장은 방에 달린 화면으로 바깥 상황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선원법은 좁은 수로를 지날 땐 선박 조종을 선장이 직접 지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1등 항해사와 조타수는 승선원 30명을 다치게 한 중과실 치상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해경은 규정을 어긴 선장에 대해 중과실 치상과 선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원로 배우 남포동 씨가 지병으로 투병하던 끝에 어제 향년 81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1965년 데뷔한 남 씨는 고래사냥과 겨울나그네, 투캅스 시리즈 등 여러 영화에서 코믹한 연기로 사랑을 받았습니다. 고인은 2009년 간암 말기 진단을 받아 간 이식 수술을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빈소는 의정부 을지대학교 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내일 25일입니다.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이 기존의 가정위탁체계 개선을 위한 제28차 아동복지 포럼을 열었습니다. 포럼에 참석한 국회와 정부, 학계, 시민사회 등 100여 명은 회복의 공간인 가정에서 아동의 정서와 관계 회복을 위해 정부 차원의 통합적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초록우산은 가정위탁은 지난 20여 년간 아동보호의 울타리 역할을 해왔지만 지역 간 편차나 지원 체계 부족 등 해결할 과제가 여전히 많다며 가정위탁 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온화한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7도, 대전과 광주 19도 등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수도권에선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지만 강원 영동과 경북 등 동쪽 지역에선 메마른 날씨 속에 산불 등 화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고 이후에는 크게 추워지겠습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